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전투가 직장이나 인간관계 혹은 매달 내야 하는 청구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안 되라고 막아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피곤함, 두려움, 게으름, 내일부터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어차피 안 될 텐데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지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통제력을 잃은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2,000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47%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음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곱씹고 일어나지 않은 재앙을 예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많이 방황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불행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마음은 힘든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누르려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반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싸우며 마음을 통제하려는 여러분의 전략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투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확정지은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건우는 40살이었고 번듯한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문제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준 적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울의 한 전통 무예 도장에서 최사부라는 무술 명인이 인생의 역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40년 동안 패배하며 살아온 건우에게 가르쳐준 핵심입니다. 이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이며 어떻게 그 마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리고 최사부님이 그에게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짧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동양의 철학과 인간의 마음 및 행동에 대한 현대 과학의 지식을 결합한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는 채널이 성장하고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하지 않을 때 가장 자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초대받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생각 말입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답변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자신에게 패배한 남자. 건우는 길에서 마주쳤을 때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살이었고 한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때 공과금을 내고 깔끔한 아파트를 유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의존증도 없었고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외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철저히 내부에 있었습니다. 건우의 마음은 아무도 끄지 않은 텔레비전 같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마음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팀장님이 했던 짜증나는 말, 다음 주에 내야 할 대출금이자 3년 전에 잘못 대답해서 계속 뇌리를 맴도는 그 대화들. 그의 마음은 마치 누군가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과거를 들쑤셨고
아침이 되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마음이 단 1분도 쉬지 못한 채 밤새도록 일한 것처럼 이미 지친 상태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건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명상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아 이틀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마음챙김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4번 열어보고는 지워버렸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같은 문단을 6번이나 다시 읽어야 겨우 3장까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우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과 같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통제된 마음은 곧 조용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이 소리칠 때마다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야. 내 마음은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태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퇴근길에 그는 우연히 한 무술 도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에 걸린 간판에는 전통 무예검도, 모든 연령대, 초보자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우는 검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라도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보자는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장은 소박했습니다. 하얀 벽, 마루바닥, 액자에 담긴 몇 개의 단증, 그리고 뒤편에는 65살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사부님이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부님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건우는 문가에 서서 몇 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의 침묵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의미의 침묵이 아닙니다. 기합소리, 마루바닥을 구르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깊은 주의력의 질이 존재했습니다. 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방황하는 사람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건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뒤편에 있던 사부님이 지도를 마치고 돌아서서 문가에 있는 건우를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지켜보는 편이 좋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떤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전 40살이고 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부님은 손으로 가벼운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오신 겁니다. 그날 밤 건우는 최 사부님을 만났습니다. 제2장 첫 번째 가르침. 첫 수업에서 건우는 단 하나의 기본 자세만을 배웠습니다. 그는 45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발의 위치, 골반의 방향, 팔의 각도. 단순했지만 동시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건우의 마음이 그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날 쳐다보나? 내 무릎이 버텨줄까? 나 지금 바보 같아 보이겠지. 수업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건우는 최 사부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마음이 자꾸 딴 데로 텄습니다. 계속 다른 생각이 났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최 사부님은 진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건우 씨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건우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음이 방황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까? 네. 하지만 마음이 방황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부님은 차분하게 팔을 짱꼈습니다. 알아차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아차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발동작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훈련은 마음이 방황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심. 사부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얽매이지 않는 마음,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그저 흘러가게 두는 마음을 뜻합니다. 건우 씨는 오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연습한 겁니다. 그날 밤 건우는 이상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것에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았습니다.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알아차리고 돌아온다. 그는 사부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일 수도 있을까? 그는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도장에 나갔습니다. 무예 수업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수년 동안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던 건우에게 처음 몇 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뻣뻣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부님이 특정 기술을 100번 반복하라고 지시할 때마다 건우는 자신의 마음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루함과 좌절감으로 그 반복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 그 특정한 기술 하나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99번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한 번의 기술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그 순간에만 머무르는데 성공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의 질감이 변했습니다. 침투하는 생각들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이전처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육체적인 반복이 그와 그의 생각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장이 단순히 호신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실험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모든 것을 바꾼 대화. 수업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수요일, 건우는 마음이 유난히 시끄러운 상태로 도장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과 언쟁이 있었고 현장 공기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으며 머릿속은 소리 없는 비상사태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엉망이었습니다. 간단한 연속 동작도 틀렸고 이미 완벽하게 익혔던 자세에서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도장에 있었지만 마음은 건설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장이 텅 비었을 때 그는 마룻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부님이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더군요. 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부님이 물었습니다. 건우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그 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났습니다. 회의는 오늘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우 씨의 마음이 그 상황을 이 도장 안으로 당신의 몸속으로 끌고 온 겁니다.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을 옛 성현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원숭이 마음입니다. 사부님은 손으로 원숭이가 나뭇가지 사이를 이리저리 뛰는 시조를 했습니다. 원숭이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뛰고 뛰고 또 뜁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일어났던 일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정작 몸이 있는 그곳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죠. 건우는 뼈아픈 정확성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 원숭이였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원숭이를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사부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와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면 원숭이는 더 불안해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소용이 없는 이유는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마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부님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원숭이에게 붙잡을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에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이죠. 움직임, 호흡,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툼입니다. 원숭이는 그 tum을 붙잡고 잠시 뛰는 것을 멈춥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나뭇가지를 옮겨다니는 원숭이 같을 수 있고 그것을 조용히 시키려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날뛰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자책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마음이 이리저리 뛰느라 현재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각 사이를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통제된 호흡일 수도 있고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건우는 한참 동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서 언제 벗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이 방황했고 샤워를 할 때도 방황했습니다. 출근하려고 운전을 할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몸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 처리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며 항상 밀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존재하는 순간은 드물고 또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도장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 접시의 촉감, 수돗물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면, 그리고 실제로 자주 방황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극적인 변화도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수고스럽고 또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듯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4장,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2달 후, 토요일 오후에 도장에 도착한 건우는 사부님이 혼자서 가상의 상대와 대련하듯 품새를 수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우는 지켜보았습니다. 사부님의 동작에는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작은 망설임 없이 흘러갔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동작은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졌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를 가장 감탄하게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부님의 표정, 아니 표정의 부재였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그가 있는 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것 같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사부님이 수련을 마쳤을 때 건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부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단지 그 결과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뿐입니다. 건우는 그 말을 머릿속으로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심. 사부님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느끼지만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죠. 사부님은 의자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건우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화가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짜증이 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그건 건우 씨가 분노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건우 씨는 분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분노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노 그 자체가 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립니다. 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동심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부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분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 자신이 구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우는 며칠 동안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분노가 아니다. 나는 불안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태다. 그것들은 구름이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4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경우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이나 현재의 정서적 상태가 곧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감정과 정서는 덧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감정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직장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구매팀의 박 대리가 전체 팀을 참조로 넣은 채 건우의 업무를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이었고 불필요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건우는 가슴속에서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공격적인 답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의 뜨거움을 알아차렸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알아차렸습니다.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휩쓸리는 대신 그는 사부님이 묘사했던 것처럼 그저 관찰하며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을 볼 수 있었지만 자신이 구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15분 뒤에 돌아온 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현안을 해결하는 간결하고 방어적이지 않은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건우에게 그것은 산을 옮긴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의 답변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것을 평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제5장, 건우가 포기할 뻔했던 밤. 모든 진정한 변화의 과정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건우에게는 4개월 차에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업무는 과중했습니다. 연말 마감, 기한의 압박, 무예 수련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님은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쳤고 건우는 오히려 퇴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더 이상 알지 못했고 새로운 것들은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했던 목요일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도장으로, 매주 도장에 가느라 낭비하는 시간들로, 40살이 되도록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떠올리지 말아야 할 오래전 대화의 기억들로 뻗어나갔습니다. 원숭이 마음이 완전히 고삐가 풀린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부님께 당분간 도장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상황이 좀 진정되면 다시 오겠다고 썼습니다. 메시지를 다 쓴 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이라는 말은 내가 항상 핑계댈 때 쓰는 말이다. 이건 잠시 쉬는 게 아니야. 늘 그래왔듯 또다시 포기하는 거지. 그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최 사부님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우 씨.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기 전 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님, 저 사실 오늘 안 오려고 했습니다. 사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건우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모든 수련생에게는 그런 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도망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사부님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건우 씨,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건우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님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보내지 않는 것을 선택했죠.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건우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죠. 동양에서는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부님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극기, 즉 자기 통제입니다. 그것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그 충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했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수련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무술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제6장.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결코 말하지 않은 것. 도장 마루바닥 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사부님과 건우는 수업이 끝난 뒤 도장 뒤편의 작은 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깊은 대화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부님이 물었습니다. 건우 씨, 자기 통제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동성입니까? 아니면 자제력 부족? 사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응성입니다. 자기 통제의 반대말은
영구적인 반응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무언가를 던지면 당신은 반응합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당신은 순종합니다. 적대적인 이메일이 오면 적대감으로 반응합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사부님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저 일련의 반응들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건, 다른 생각들이 그들 인생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본인은 단지 그에 반응하는 캐릭터일 뿐이죠. 건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공간입니다. 사부님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검도든 명상이든 어떤 무술이든 그것은 그 공간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반응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건우는 그 개념에서 마치 어떤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간. 그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막혀 조바심이 날 때 공간을 뒀습니다. 팀장님이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공간을 뒀습니다. 낮에 있었던 잘못된 일을 밤새 곱씹으려 마음이 시동을 걸 때 공간을 뒀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그는 자신이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반응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비록 한참 뒤를 돌아보며 깨닫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사용할수록 자라납니다. 사부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고 건우는 수첩에 적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다. 훈련된 마음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악기다. 건우는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각 말입니다. 그리고 사부님은 건우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제7장 무심, 흐르는 마음. 3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건우와 숙련된 수련생 2명뿐이었습니다. 사부님은 가상의 실전 대련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우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즉시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난 실수할 거야. 바보같이 보이겠지. 왼발을 더 앞으로 빼야 해. 그리고 대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건우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가를 멈춘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내면의 참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움직이고 반응하고 자세를 조정하고 있었지만 각 동작을 평가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움직임과 공간, 그리고 다음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약 2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련이 끝났을 때 건우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부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느꼈습니까? 사부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그거 뭐였습니까? 무심, 짧은 침묵,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깨어 있었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반응했지만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사부님이 다가왔습니다. 왜 예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훈련한 것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통제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건우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마루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그 2분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재생하며 무엇이 달랐는지 이해하려 애썼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과거 혹은 미래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도달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부님이 찻잔 2개를 들고
와 곁에 앉았습니다. 무심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위대한 명인들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칩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부님은 찻잔을 감싸 쥐며 손을 녹였습니다. 왜 무심 상태의 마음이 무언가를 애써 하려는 마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애써 잘하려는 마음은 눈앞의 과업과 그 과업에 대한 평가 양쪽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것은 걸음을 걸으면서 다리의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분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석이 오히려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건우는 자신의 업무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회의에 들어갈 때 늘 비판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던 것. 그렇게 분산된 주의력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질을 떨어뜨렸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겪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만 무심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가지지만 어른들은 잃어버리죠. 짧은 침묵. 훈련이란 그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건우가 경험한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과학이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의사결정 능력은 극적으로 악화됩니다. 특정 뇌 손상으로 인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기능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무능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는 자아 고갈이라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하루 동안 사용할수록 고갈됩니다. 하지만 의지력을 사용해 내면의 상태를 억누르는 것과 훈련된 주의력을 사용해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에너지를 훨씬 적게 소비합니다. 반면 전자는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결국에는 항상 실패하고 맙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리처드 데이비슨 팀의 연구는 명상 수행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자기 통제, 계획,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 영역인 전전두피질의 구조적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에 반응합니다. 주의력 훈련은 측정 가능한 신체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옛 성현들은 뇌 가소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발명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검도, 선, 무술과 같은 실용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무심이라고 불렀던 것을 현대 과학은 몰입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부동심이라고 불렀던 것을 과학은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극기라고 불렀던 것을 과학은 실행 통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다를 뿐 현상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제8장 전환점. 도장에 등록한 지 10달 후 건우는 첫 승급 심사를 치렀습니다. 외부 관중 없이 수련생들과 사부님만 있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건우에게 그것은 색깔 있는 띠, 그 이상의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기까지 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던 그 밤에 멈추지 않았고 최악의 수업을 망친 후에도 다시 돌아왔으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던 수개월을 견뎌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사는 혼자서 품새를 시연하고 기본 기술을 보여주고 짧은 가상 대련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건우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긴장감을 알아차렸습니다. 구름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름일 뿐이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2번 정도는 연습했던 것과 다르게 기술이 나갔지만 그는 내면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느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심사를 보는 내내 그의 마음은 대부분 그의 몸이 있는 바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끝났을 때 최 사부님은 몇 초 동안 조용히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운 끄덕임, 조용하지만 깊은 존중이 담긴 몸짓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건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도장에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 데이터, 팀 평가, 프로젝트 결과를 출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극적이진 않지만 측정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제 작업이 줄었고 갈등이 감소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결정이 늘어났습니다. 사부님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최 사부님은 서류를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무엇이 변한 것 같습니까? 공간입니다. 저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요. 그리고 멈추었을 때 제가 내리는 결정은 거의 항상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건우가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예전만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날에도 집에 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내 생각과 싸우고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던 겁니다.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사부님은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은 동양 무술이 시작된 이래로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스스로와 전쟁을 치르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친 마음입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 때문이죠. 그리고 내면의 갈등은 외부의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팔리기가 어렵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기 싫은 날에도 나와야 하고 도망치지 않고 불편함을 견뎌내야 하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사고 싶어 합니다. 10개월이 걸리는 길은 광고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건우가 수련 2년 차에 발견한 것, 그리고 제자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최 사부님이 마침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에 저항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지나가는 모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멈출 때, 반응의 지배를 받는 대신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예전에는 내면의 혼돈에 완전히 소모되었던 엄청난 양의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가 마침내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딘가로 향해야 합니다. 건우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올바른 커리어를 향해 쏟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1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야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부담 없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팀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심지어 그 자신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최 과장과는 수년간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싸운 적은 없지만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회의는 늘 어색했고 쌍방의 의사소통은 방어적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6개월 후 최 과장이 복도에서 건우를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건우 씨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진심입니다. 건우는 도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응하는 마음은 반응성을 투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느끼고 똑같은 긴장감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반응의 진원지가 되기를 멈출 때 당신을 둘러싼 환경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자극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양방향 모두에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제9장, 최 사부님이 수련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건우에게 매우 치열했던 한 해의 마지막 티타임이었습니다. 사부님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부님,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사부님은 항상 이러셨습니까? 이 차분함, 이 존재감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사부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사부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28살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마저 무너진 채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년 만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사부님이 말했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분노, 멈추지 않는 생각들,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살기 위해 이 도장에 왔습니다. 사부님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난 첫 번째 스승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든 수련생에게 해주는 말이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죠.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몸으로, 내 반응으로, 내 삶으로 이해하는데 말입니다. 사부님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건우 씨, 당신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 1년 동안 당신이 해낸 일들, 오기 싫을 때도 나타났고 힘든 밤을 보낸 후에도 다시 돌아왔으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관찰했던 그 과정들.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길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건우는 며칠이 지나서야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안고 도장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무의식적인 전략은 내면의 불편함, 주의 산만, 저항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드라마로, 일 중독으로 도피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머물렀습니다. 기쁘게 머문 것도 항상 쉽게 머문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항의 반대편에서 예상했던 것은 마음이 경고하던 괴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명확함이 있었고 명확함 속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부님은 어떤 자기개발서나 생산성 앱, 온라인 강의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수련이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기술은 그저 적용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수련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며 머무는 동안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건우의 이야기와 최 사부님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불능의 마음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는 마음일 뿐입니다. 원숭이 마음은 훈련받지 않은 모든 마음의 기본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연습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심은 억지로 만든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이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과정이 뇌를 바꿉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끼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녹아들어 먹혀버리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습니다. 네 번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넓히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하지만 반응에 복종하는 대신 응답을 선택할 때마다 그 공간은 조금씩 커집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와 싸우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친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내면의 갈등에 소모되던 에너지가 마침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업무, 관계, 의사결정의 질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건우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듣지 못하게 가로막던 내면의 소음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반응 상태로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상태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많았나요? 마음이 진정으로 쉬지 못해 무겁게 시작한 아침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마음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따라다니기를 멈출 때 비로소 원숭이도 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 선조들이 1000년 넘게 걸어온 길의 첫걸음입니다.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최 사부님은 건우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는 한, 당신이 지금 가진 마음은 내일 당신이 가지게 될 마음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나타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닿았다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동양의 철학, 심리학,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 사부님이 건우에게 가르친 개념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나요? 무심, 부동심, 자기 통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 중 어떤 것을 지금 당장 연습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댓글을 쓰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사부님의 말씀처럼 모든 진정한 훈련은 일관되게 반복되는 작은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시면서 이 일관성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이 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집중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명예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만의 길을 따르십시오.